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파생힘 5번째 강의로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전적학에서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강체, 솔리드 바디로 가정합니다. 힘이 물체의 변형에 작용한다고 하면 운동을 분석하는 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강체로 가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크든 작든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체의 운동에 변형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체에 용수철을 부착하여 용수철의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형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변형의 물리법칙과 용수철에 작용하는 물리법칙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용수철의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물리현상인데, 오늘은 용수철의 성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용수철의 운동은 진동과 위치 에너지를 배울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듣고 나면 무엇이 용수철 상수인지, 용수철을 여러 개 연결하면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용수철의 운동은 탄성력에 의해 일어나므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탄성력을 복습하고 변형과 탄성 현상을 수식으로 설명하는 후크의 법칙을 알아보고, 후크의 법칙에 나오는 물량인 탄성계수가 물성이 되는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탄성체로 용수철을 소개하고 용수철의 탄성계수인 용수철 상수의 성질을 알아보고, 용수철을 연결하여 새로운 용수철을 만들었을 때 합성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용수철과 관련한 간단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힘 첫 시간에 공부한 탄성력에 대해서 복습을 겸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물체는 전기력의 평행에 의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지에 있는 모든 물체는 알짜 힘이 없는 힘의 평형 상태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요. 실제로는 온도에 맞춰서 진동하고 있지만 진동폭이 작아서 없는 것으로 건사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진동은 열과 에너지를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외력을 작용하는 주체의 운동을 방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파생힘의 발생 원리로 이해하고 있죠. 외력이 작용해서 생기는 두 가지 변화 중 한 가지는 뉴턴이 밝힌 내용으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력에 대응해서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외력을 상쇄시켜 새로운 평형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힘의 평형 상태에서는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은 우주의 변화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이죠. 물체가 가진 이러한 성질을 강조할 때 물체를 탄성체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외력에 대응하여 물체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변형시키는 외력을 변형하는 힘의 작용을 강조하여 말할 때는 변형력이라고 구분합니다. 물체가 외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평형을 형성하는 것은 물체의 내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여 외력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변형력을 상쇄시키는 물체 내부의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여 다른 힘과 구분합니다. 변형력과 탄성력이 작용하여 힘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형력이 제거되면 탄성력이 알짜 힘이 되어 다시 물체의 형태가 변하는데, 이때의 변화는 물체가 변형력을 받기 전에 있던 본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같이 외력이 작용하기 전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탄성력을, 되돌아가는 현상을 강조하여 말할 때 복원력이라고 하여 다른 힘과 구분합니다. 변형력과 탄성력, 복원력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은 달라도 힘의 크기는 같은데 힘이 작용하는 내용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힘이 벡터 물량이므로 탄성력과 복원력은 힘의 방향이 같고 변형력과 탄성력은 힘의 방향이 다른
은백타입 관계에 있습니다. 물체에 변형력이 작용하여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과학이 되지요. 변형력과 변형의 관계를 밝힌 과학자는 영국 과학자 로버트 훅이었습니다. 훅은 뉴턴과 같은 시기에 살았는데 뉴턴과 명성을 다툴 만큼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앞에서 힘이 두 가지 작용을 한다고 살펴보았는데, 가속도를 만드는 작용은 뉴턴이 운동 법칙으로 수식화하였고, 변형을 만드는 작용은 훅의 법칙으로 수식화합니다. 같은 시기에 힘의 작용에 대한 근본식 두 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하죠? 훅은 스스로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하여 식물세포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의 이름을 쇠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세포입니다. 쇠는 라틴어로 작은 방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럴듯하지요? 훅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내용을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으로 묶어 1665년에 출판합니다.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훅은 실험을 통해 변형의 정도는 변형력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관계를 F=KX의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훅이 밝힌 변형력과 변형의 관계식 F=KX를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F는 변형력을 나타내는 문자수이고,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을 사용합니다. X는 힘의 방향으로 생긴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1차원 길이로 단위는 미터입니다. 변형력과 변형은 모두 1차원 벡터 물리량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므로 스칼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체는 2차원 표면에서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표면의 변화를 1차원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간적으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K는 비례상수를 나타내는 문자수로 탄성계수 또는 탄성률이라고 부릅니다. 탄성계수가 크면 변형하기가 어려워서 더 큰 힘이 필요하고, 탄성계수가 작으면 변형하기가 쉬우므로 작은 힘으로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량의 크기가 물체에 종속되어 상수로 정해지면 그 물리량을 물성이라고 구분하여 부르는데, 탄성계수가 물체가 정해지면 탄성계수 값도 정해지는 물성입니다. 탄성계수가 물성이 되는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말로 설명하면, 물체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내부 결합이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형력이 작용하여 물체가 변형되면 안정의 정도가 나빠지고, 물체는 가능한 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저항하게 되고, 그러한 저항의 형태로 탄성력을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탄성력은 무한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의 내부 결합력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용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탄성력이 작용하는 한계를 탄성한계라고 합니다. 탄성계수가 물성이 되는 이유는 물체의 내부 결합력에 따라 변형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물체가 정해지면 내부 결합력이 정해지므로 탄성계수도 탄성한계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탄성계수와 탄성현상과 탄성한계가 물성이 되는 근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물성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물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탄성계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탄성계수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로 분석할 때 변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물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물성을 수식으로 표현한 과학자가 영국 과학자 토마스 영입니다. 토마스 영은 빛의 파동성을 확립한 이중설립 실험을 한 과학자로 유명하지요. 영은 변형력과 변형의 관계는 훅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만 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형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길이가 다르면 변형의 정도는 같아도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변형의 크기는 같아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물체의 길이가 다를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변형의 정도를 정확하게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위 길이에 대한 변형으로
단위 길이에 대한 변형의 값으로 비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형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두께가 달라도 변형의 정도는 같아도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림에서 변형의 크기는 똑같아도 물체의 두께가 다를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형 현상을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굵기를 일정하게 하여 단위 단면적에 대한 변형력으로 비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이러한 부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변형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변형 정도를 정확하게 물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수식으로 표현한 변형률은 영의 이름을 따서 영률이라고 하며 문자수로 y를 사용합니다. 영률은 길이 방향의 변형을 표현하는 수식으로 실수로 표현되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부피에 대한 변형은 별도로 정의하는데 물질을 배울 때 공부할 것입니다. 영률의 표현식입니다. y는 L분의 델타 L 분모죠. 분모수의 분모는 L분의 델타 L인데 단위 길이당 변화한 양입니다. 분자는 S분의 F로 나타내는 식의 의미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죠. S는 길이 방향의 단면적이 됩니다. L은 길이 방향의 길이이지요. 델타 L은 길이 방향의 변형 정도를 표시하는 문자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변형률은 후고의 법칙 형태로 고쳤으면 영률이 반영된 후고의 법칙이 됩니다. F는 L분의 SY 델타 L이 되고 델타 L은 변형의 정도니까 X로 바꿔 쓸 수 있으면 KX가 됩니다. 그러면 두 식을 비교해보면 같은 것은 같으므로 K는 L분의 SY가 됩니다. 식이 표현하는 내용은 영률 Y는 물성으로 상수이므로 탄성체의 탄성 계수는 탄성체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길고 가는 것은 느리기 쉽고 짧고 두꺼운 것은 느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무줄처럼 변형으로 인해 단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면적이 줄어들더라도 부피는 일정한 것으로 근사할 수 있으므로 단위 면적 대신에 전체 부피를 반영하면 L제곱분의 VY가 되고 탄성 계수는 길이의 1차 길이가 아니고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변형의 성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의 탄성은 내부 결합력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탄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탄성이 유지되는 변형의 정도를 탄성 영역이라 하여 탄성 영역이라 하고 탄성 영역을 벗어나면 탄성이 없는 영구 변형 영역 또는 어렵게 표현하면 소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탄성 영역에서도 후구의 법칙이 성립하는 비례 구간이 있고 비례가 아닌 구간이 있는데 비례 구간의 끝점을 비례점이라고 하고 탄성을 더 이상 유지 못하고 영구 변형으로 바뀌는 점을 저항을 포기하였다는 의미로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항복점을 넘어서 더 큰 힘을 주면 더 이상 내부 결합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러지게 되는데 이 지점을 파열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다 그럴듯하게 잘 지어져 있죠. 물질은 크게 보아 금속, 수지, 고무, 섬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무는 탄성이 좋은 물질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고무가 아니라도 금속이나 고분자 물질을 코일의 형태로 만들면 탄성이 좋은 물체가 됩니다. 이같이 코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물체를 용수철,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구분합니다. 용수철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넓은 탄성 한계를 유지하고 탄성 한계 안에서 후크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축 변형 외에 늘어나는 변형에서도 후크의 법칙이 정확하게 성립합니다. 용수철의 경우 탄성 한계를 용수철이라는 것과 물성으로서의 상수라는 것을 강조하여 용수철 상수라고도 합니다.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률이 반영된 탄성 계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K는 L분의 SY죠. 용수철 단면적 S는 변형이 되더라도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도 상수이므로 용수철 상수는 오직 길이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수철 상수가 K인 주어진 용수철의 길이를 반으로 자르면 용수철 상수의 크기는 2배가 됩니다. 반면에 같은 재질로 만든 길이가 2배인 용수철은 용수철 상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지요. 이 성질을 이용하여 용수철을 연결하여 새로운 용수철을 만들었을 때 새 용수철의 합성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상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용수철을 연결했을 때 합성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물체를 연결할 때는 연결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체를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 나란히 연결하는 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구분합니다. 먼저 병렬 연결입니다. 그림처럼 두 개의 용수철을 나란히 붙여서 하나의 용수철로 만든 것이지요. 용수철 상수가 K1, K2인 두 용수철을 병렬 연결하여 하나의 용수철을 만들었을 때 변응력 F를 작용합니다. 그러면 변응력 F는 해당 용수철을 같은 길이 X만큼 변형시킵니다. 두 용수철이 같은 길이 X만큼 늘어난 것이죠. 변형력 F는 F1과 F2로 나누어져서 두 용수철을 각각 늘리는 데 작용합니다.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는 F1 플러스 F2 전체 변형력이 각각의 용수철을 늘리는 데 나누어서 작용한 것이니까 두 값을 합치면 됩니다. F는 KX로 표시하는 것은 합성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할 때 전체가 늘어난 길이 X를 반영하면 F는 KX가 됩니다. F1은 K1X가 되고 F2는 K2X가 되겠죠. 그러면 F는 F1 플러스 F2이므로 밑에 식을 대입하면 KX는 K1X 플러스 K2X가 됩니다. X는 공통으로 약분할 수 있으므로 K는 K1 플러스 K2가 되어서 합성 용수철 상수 K는 각각의 용수철 상수 K1과 K2를 더한 값이 됩니다. 병렬 연결하는 경우 합성 용수철 상수가 각각의 용수철 상수보다 항상 크기가 커지므로 용수철의 강도를 높이려면 병렬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식의 전개에서 알 수 있듯이 X를 공통 문자로 보아 약분하였으므로 병렬 연결하는 용수철의 길이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이 조건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은 연결하는 두 물체를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용수철 상수가 각각 K1, K2인 두 용수철을 직렬 연결, 나란히 길이로 연결하는 것이죠. 길이로 직렬 연결하여 한 개의 용수철을 만들어서 용수철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합성 용수철에 변형력 F를 작용하여 전체 용수철 길이가 X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때 각각의 용수철에 작용하는 변형력은 전체 개에 작용한 외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하죠. 왜냐하면 직렬 연결된 용수철의 결합점에서는 장력과 같이 양쪽으로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명확하지 않으면 장력에 대한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성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는 각각의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X1이 늘어난 길이와 X2가 늘어난 길이를 더했을 때 전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X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1은 F와 같은 크기로 K1X의 변형에 작용하고 F2도 F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K2X의 변형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합성 용수철에 작용하는 전체 힘 F는 합성 용수철의 상수 KX로 X와 같아집니다. 이 식에서 X는 X1 플러스 X2가 되는 것은 앞에서 검토하였죠. X와 X1과 X2의 각각의
각각의 식을 반영하면 K분의 F는 K1분의 F 플러스 K2분의 F가 되고, F가 같음으로 약분하게 되면 K1은 K1분의 1은 K1분의 1,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이 됩니다. 직렬 연결한 합성 용수철 상수는 합성한 각각의 용수철 상수보다 크기가 항상 작으므로 용수철의 강도를 줄이려면 직렬 연결하여야 합니다. 수식의 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직렬 연결에서는 용수철의 길이가 같지 않아도 되고 단면적도 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전지, 축전지, 저항 등 여러 가지 연결을 배우게 되는데 합성값을 구하는 식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합성하였을 때 합성값이 개별값보다 커지면 더하는 식으로, 작아지면 분수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팁이지요. 용수철의 진동운동은 진동과 에너지를 배울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용수철을 12N의 힘으로 당기면 전체 길이가 14cm가 되고 18N의 힘으로 당기면 전체 길이가 16cm가 된다. 1번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얼마인가? 2번 용수철 상수는 얼마인가? 3번 용수철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용수철 3분의 2죠. 3분의 2에 대해서 9N의 힘으로 당기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죠. 문제에서 조건을 2개 주었으므로 식 2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 상수에 의존하므로 원래의 길이 L과 용수철 상수 K를 미수로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K는 늘어난 길이이므로 전체의 길이에서 원래의 길이를 빼면 구할 수 있겠죠. F는 KX가 되고 12N이니까 12N은 K 14 빼기 L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F equal KX에서 18은 K 16-L이 됩니다. 이 식에서 단위를 전혀 적지 않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SI 단위, 국제 표준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단위 계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구한 값에 표준 단위를 적으면 됩니다. 3번은 용수철 상수는 길이에 반비례하므로 잘라낸 후 사용하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구한 다음에 후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답을 적어 두었으니 스스로 구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물체는 전기력 평형 상태에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평형이 깨어져 새로운 평형을 유지하면서 새 평형점에서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변형이 일어나는 물리현상에서 작용하는 힘의 기능에 따라 변형을 일으키는 외력은 변형력이라고 부르고, 변형력에 대항하여 변형력을 상쇄시키는 물체 내부 힘은 탄성력이라고 부르고, 외력이 제거되었을 때 물체가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부르는데, 변형력과 탄성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복원력은 탄성력이 복원하는 힘의 작용할 때의 이름인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복원력은 탄성력 그 자체죠. 똑같은 힘인데 복원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 그 탄성력을 부르는 이름이 복원력이라는 것입니다. 코일 형태로 만든 물체를 용수철이라고 하는데, 용수철은 탄성이 아주 좋아지는 성질이 있다는 것과 느리는 변형이나 줄이는 변형에서 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과 용수철 상수는 역류를 반영하여 유도할 때 오직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용수철을 병렬 연결하여 새 용수철을 만들었을 때 합성 용수철 상수는 각각의 용수철 상수를 더한 것이 된다는 것과, 이때는 병렬 연결이죠. 합성 용수철 상수는 각각의 용수철 상수보다 크므로 탄성력이 좋은 용수철을 만들려면 용수철을 병렬 연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용수철을 직렬 연결하여 새 용수철을 만들었을 때는 합성 용수철 상수의 역수는 각각 용수철 상수의 역수를 더한 값이 된다는 것과, 합성 용수철 상수는 각각의 용수철 상수보다 작으므로 탄성력이 줄어든 용수철을 만들려면 용수철을 직렬 연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의 상대성에 따라 운동을 분석하는 기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비관성 기준계에서 운동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관성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